김용남 후보가 그렇게 정말로 문제가 있고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유권자들이 표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에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본인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민주당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안인 진보당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네거티브의 끝판왕처럼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네. 과거에는 이분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식들이 얘네들은 이제 속으로는 못한다. 이거 못한다. 누구 와도 할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탱크데이 할 수 있어요. 탱크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네 그 뭐 액체를 담는 용기라고 칩시다. 왜 그걸 하필이면 5.18에 하냐는 거거든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사이렌, 세이렌 뭐 다 원래 그런 거라고 칩시다. 왜 하필이면 그걸 또 4.16에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오해하게끔 만드냐는 거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은 대체 휴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출근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도 출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디 멀리 가셨더라도 살짝 생각하시고 접속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과 이란이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 우선 개방하고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밝혔고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 서명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 비슷한 뉴스를 워낙 많이 봐갖고 이번엔 진짠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설마 요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해서 기대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고요. 내일 우리 주식시장에 조금 훈풍이 한번 더 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정치권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류재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라디오 진행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땜빵이었습니다. 데뷔. 네, 데뷔 축하드리고요.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대통령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서 네. 시작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여기 아직 있었나요? 일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 이제 그 조롱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를 언급한 것인데요. 그 계기는 발단은 이제 전날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입니다. 봉하마을에서 아마 일베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손가락 일베를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을 하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동상이 있는 데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는데 네. 이제 이걸 보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무현 네. 재단 관계자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때 체증 사진 찍는 정도밖에 없었다. 도를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 여기까지 와서 혐오 표현을 하다니 이제 라는 걸 가지고 호소를 했고 대통령이 일베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뭐 일베 행동이 상식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게 조직적으로 혐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고 이제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북한 찬양하는 사이트만 누려야 하느냐라고 이제 반발을 한 상태입니다. 북한 찬양한 사이트라고 한다면 뭐 대진연 뭐 이런 이제 사이트 아마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일베 여기는 요즘 별로 뉴스가 이제 한 근 3, 4년, 2, 3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예전에 한참 막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잖아요, 이때. 근데 요즘은 조금 잠잠하나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네. 과거에는 이분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식들이 이름을 시키들에게 이 자식들이 네. 그 과거에는 뭐 소위 말하는 극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집단이 영향력 있는 집단이 별로 없어서 이 양반들이 도드라졌는데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정강훈도 나타나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막 부정선거 세력도 있고 막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존재감이 옅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자기들 성 안에서는 매우 자기들끼리 공고하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더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폐쇄를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네. 청와대 청원까지 막 20만 명 넘게 가고 근데 이제 법률적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폐쇄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속으로는 못한다. 이거 못한다. 누구 와도 할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처벌한다거나 하기가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도 좀 애매하고 네. 또 항상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영역에서 뭐 보통 그 반론들을 이제 제기하기 때문이고 실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거는 안전하게 조롱하기, 처벌받지 않고 조롱하기. 이제 이런 심리 때문이거든요. 안전하게 조롱하기가 네, 뭐예요? 이게 이제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부활절 달걀 찾아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조롱의 코드를 그 안에다가 다 집어 넣어 놓고 예. 실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끼리는 알고 공유하고 낄낄거리는데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또 비웃는 소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그 5.18 탱크데이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되게 비겁한 심리 그리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정정당당하게 말을 못하면서도 자기네들은 되게 이런 걸 가지고서 우월 의식을 이제 느끼는 거지. 야 니네는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비웃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웃음을 했을 때 용인받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욕 얻어 먹을 만한 건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앵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이 아주 젊은 친구들은 잘 알아듣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이거는 걸려도 괜찮고 안 걸려도 괜찮은 거야. 안 걸리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제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예. 자기네들이 안 걸리면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낄낄거리고 끝이고 네. 걸리면 더 좋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하기가 이런 어렵죠. 행동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 안 되더라도 민사적으로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이제 할 처벌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네. 소송 정도는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닌데 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 이거 고의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네.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사실 매우 쉽지가 어려워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우리 뭐 헌법 기본권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처벌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건 민주사회의 기본 어떤 원칙 같은 건데 이제 그걸 네. 너무 위축시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탱크데이 논란도 그렇고 이번에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네, 네. 열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코드를 자기들끼리 아는 코드를 심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조차도 들킬까봐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음지에서만 벌어졌던 일들이 어쨌든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일부 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체가 가능해진 게 저는 또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 보수 정당이 제대로 딱 굳건히 서 있으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뭐 극우적 성향까지 이 보수 정당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순화 내지 순치시키면서 이걸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자체가 예전보다 이제 어떤 부분 건강성을 잃은 거죠. 극우화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당 지도부가 극우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탱크데이 논란 나왔을 때도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 발언 보세요. 이게 더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음지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이렇게 양지로 조금씩 코드를 심는 행태로 나오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어쨌든 정치인들이 또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이게 완전히 변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까지 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또 이번에 일베 폐쇄 문제도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라든가 논의할 문제가 많은데 뭐 폐쇄해야 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아젠다로 제기하고 이런 건 사실 정치 쟁점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를 또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는 게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6월 3일 스타벅스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바로 도대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면 네. 저쪽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 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보수 정당이 제대로 좀 서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 분석은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정당이 있어야 진짜 좀 이상한 목소리부터 좀 정상적인 목소리까지 일단 그 당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한 차례 걸음망을 거친 그렇죠. 후에 뭔가 제대로 된 뭐 비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텐데 이건 그냥
아예 그런 거론망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네. 정당이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미국 가서 방문하고 오라고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릇된 마케팅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 목소리를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스타벅스입니까? 아니, 그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라고 잠깐만. 하면 아니, 저기서 스타벅스 하- 커피 저기서- 들고 정용진을 심판하는 거죠. 저기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네.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한동훈 대표 그 메시지 저렇게 나온 거는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똑같이 얘기한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벌어진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만 그것은 시장과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지나친 정치 쟁점화 그거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그런 발언입니다. 글쎄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문제 해결은요. 그 일단 외국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그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이나 손해배상금 부과 방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강제로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를 그건 법적 근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혐오 표현을 쭉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뭐 나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과징금 부과하고 그걸로 마련된 뭐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뭐 나눠주든지 기념 뭔가 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네. 그래서 유도를 이제 폐쇄가 유도되거나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금융 치료하는 것도 일단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의도를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가. 아니 소송을 하려면 예를 네. 들어서 네. 소송하면은 일단 소장 접수부터 그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얼마나 최소 1년은 넘게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방을 펼칠 때 최소 5년은 걸려요.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베와의 전쟁은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 정용진 스타벅스의 정용진 회장은 일단 내일 사과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내일이요? 사과 예고제예요. 이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건 도대체 이게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마케팅이 나왔느냐 이걸 명확하게 밝혀달라라는 거였는데 네. 내일 그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상컨대는 그 의도 없이 젊은 직원이 재미로 올렸는데 팀장이 거르지 못하고 팀장 내지 뭐 그 정도 선 마케팅 팀에서 한 거를 뭐 위에서 스크리닝하지 못했다. 요 정도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MG 써주시는 분 같아. 뭐 그러지 않을까 예상. 방송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저 자막 같은 거 약간 이상하게 넣는다거나. 옛날에 그 맞아, 일베가 숨어있던 자막 같은 게 진짜 네, 많았죠. 네, 검찰청사도 일베 청사로 많이 맞아. 나오고 네. 대법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네. 그럴 때 방송국의 공식 입장이 항상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그런 그러나요? 뭐 작가나 뭐 제작진 중에 네. 누구가 네. 실수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이 정리가 될 거냐? 그래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네. 사실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되게 질질 끌다가 더는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아마 등판하는 것 같은 모양새라서. 아니 근데 정용진 회장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 실제 그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오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오너를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정용진 씨가 그 동안에 정말 10년에 걸쳐 가지고 해왔던 여러 가지 서사가 있을 뿐더 네. 이번에도 이 스타벅스 코리아 같이 그렇게 큰 회사가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여직원이 이걸 제안했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여직원 제안한 거를 아무도 못 걸르고 여기까지 그냥 오게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4월 16일 날 있었던 미니 탱크데이는 무엇일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사실은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미안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맞아 너는 정말 몰랐겠구나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 게다가 정영진 씨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정영진 씨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질 의사가 있고 그동안에 네. 자기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기업의 오너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떤 거치와 관련된 표명을 정확히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네. 것이다. 그 제가 지난주부터 한 1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용진이라고 발음 좀 조금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이름이 정영진인 거야? 저요? 정용진이 제가 잘못이에요? 아니 누구 잘못이신가요? 정용진이었으면 이 바람에 검색이라도 좀 더 됐을 텐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정용진의 장르만 여의도? 아이고 이 사람아. 야 이렇게 우리가 또 네. 가는군요. 근데 간절합니다. JTBC 간절해. 진짜 아이고. 안타깝네요. 근데 여기서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른바 스타벅스 돕겠다고 나오는 게 스타벅스엔 도움 됩니까? 나 이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여기에 치고 저쪽에 치고 스타벅스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있는 거기에 사용하는 어떤 소비자들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저기 쳐서 눈치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렌 로고 가지고 세월호 참사랑 연결시키는 거는 야 이거는 사이렌 그 로고는 원래 스타벅스 예전부터 있었던 그 로고인데 그거를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세월호 참사를 또 비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까지 가는 건 야 이렇게 가면은 또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더 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양쪽 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근데 4월 16일에 하필이면 4일엔 새일엔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 평소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면 네. 이상할 수 있어요. 네. 이상하면 그냥 그건 소비자들이 이상하게 느낀 소비자들이 알아서 얘기하면서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제기하는 순간 굉장히 이거는 좀 묵직한 이슈를 던져버리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최초로 그 화두를 던진 게 아니고 이미 온라인에서는 이 문제 이후에 연타로 바바바방 터지니까 그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SNS에 이제 공감해 주시는 대통령이 수렴한 미니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이렌 그 사이렌 저는 사이렌 오더를 자주 해서 먹는데 아무튼 이 사이렌 로고까지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또 거꾸로 세게 나오니까 결국 양쪽 결국 스타벅스만 고생하고 근데 이런 시민들이 전도됐고 싫어하고 스타벅스 고생 좀 예. 해야 되는 거 맞고. 그거는 고생하고 있잖아요. 할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타벅스 관계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죠? 이게 너무 네. 좀 변질되고 있달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내지는 그 충북 도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드에 이렇게 막 즉각 반응하시는 이분들도 조금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그분들에 내부적으로 대한- 심각하게 저는 해당이 저 어떻게 징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이 자꾸 위축되고 이렇게 구석에 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충북 도당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당직자 관련자들 징계하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위 당직자들 거제시장 중에서도 후보자도 뭐 어떻게 그런 분이 한두 분이에요. 그런 분들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그 국민 그래요. 간판을 달고 출마한 후보자들 전체를 다 프레이밍해서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을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그렇죠.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예를 들어 5.18을 폄훼한다든지 아니면 뭐 4.16 세월호 참사를 뭔가 이벤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뭐 확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게 맞다. 무조건 이제 우리는 야당이니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방향과는 반대한다.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꼭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을 만약에 하면 이게 국민의힘에 마이너스 되진 않을 것 같은 생각 좀 근데 들긴 그렇게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할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정치는 상대평가에서 상대방이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너무 이거 가지고 정치정점을 세게 들어오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싶어도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면 이쪽도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차라리 민주당이나 대통령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비판을 하시면 그러면 민주당이 할 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짜 말 잘해. 네, 맞아요. 그 이슈 자체를 먼저 포착해서 먼저 대응을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시간 순을 떠나서라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강하게 이걸 그렇지, 메시지를 그렇지. 내버리면은 민주당도 대통령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그렇게 네. 정치적으로 강하게 정당이 쟁점화 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미 폭넓게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니 있는데 정당이 역할이 정당이 뭐예요? 뛰어들어서 정당은 이거를 사람들의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건 뜻이나 바람직하지 이 않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혹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선도해주는 역할을 또 하는 것도 정당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정당 우리 국민의힘 정당은 항상 민주당이 뭐 하면 그거에 반대 의견만 내세요. 자기네들이 옛날에 똑같은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항상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탱크데이 할 수 있어요. 탱크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네 그 뭐 액체를 담는 용기라고 칩시다. 왜 그걸 하필이면 5.18에 하냐는 거거든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4.11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쳐요. 세이렌 뭐 다 원래 그런 거라고 칩시다. 왜 하필이면 그걸 또 4.16에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오해하게끔 만드냐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과거부터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거 행적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걸 희화화시키고 조롱한 뒤에 열심히 하느냐. 우리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해줄 수 있잖아. 근데 예전에 정용진 씨가 멸콩할 때 네. 나경원 의원 등등이 진짜 멸치랑 콩 사다가 또 정말로 희화화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국민의힘 정서가 그쪽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한 오해를 받진 네, 않을 만약에 그렇죠. 그 생각이 아니라면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뭐 없지 그런 않을까. 것도 선제적으로 이 네네. 국민의힘이 거듭났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차원에서 거듭난 적이 어떤 없는데 이슈를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이슈 중에 그런 이슈들을 택해서 어떤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볼 수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오히려 선거에서 네. 유리하게 민주당 되는 지난번에 네. 개헌도 네. 그렇고 그때 5.18 전문 그 실천 네네네네네. 그것도 싫다 그러고 개헌은 안 했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지금 아니 전문에다 늦춰봤던 멀리 건 가지 본인들이잖아. 네. 개헌에 대해서는 그건 5.18 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지아를 응원합니다. 예. 예를 들어 민주당 정권이 들면 맨날 뭐 친북 이런 논란이 잘했습니다. 있으니까 차라리 이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북한과 무슨 갈등이 생길 때 더 세게 나가면 그렇지. 오히려 그런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논리로 국민의힘도 한번 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네. 지도부는 아닙니다. 파이팅!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떨어버서 안 간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는 나는 서러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러워서라고 하는 놈들 다 법적 조치할 거야 라고 공지했다가 이제 그 녹취가 틀어지고 난 뒤에는 네. 미안하다 이거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약간 전라도의 그 거시기 같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다. 더러버서가 더러버서는 일종의 추임새다. 이제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영남분이 또 계시죠? 대도 안 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뭔그 시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참말로 진짜. 그렇게 뜻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버서를 네. 굳이 이제 가장 어감에 맞는 표준어로 번역하자면 치사해서 정도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치사해서. 그게 더러워서가 아니라 치사해서 느낌이 더티라기보다는 있어요? 치사하다. 치사하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지 마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근데 그거 네네네. 왜냐하면은 뭐 어디 모임 갔더니 나한테 뭐 회비를 잔뜩 내라 그러더라. 내가 그 더러버서 다음부터 안 간다 했어. 뭐 요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어쨌든 광주에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게 싫어서 안 간다라는 말을 표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적절한 거죠. 그게 진짜 더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서러워서라고 자기가 거짓말하다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해명하지 못함을 보였으면은 뭐 사실상 다른 좋은 시절 때, 나쁜 시절 때에는 거의 정치 그만둘 정도로도 신망을 잃었을 얘기예요, 이건. 네.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묻히고 지나가는 거지. 전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이분이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원적으로 저는 의문이에요. 이거 뭐랄까 더러워서랑 거시기랑 이 등치시키기는 진짜 안 맞으니까 거시기는 약간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모든 단어에 다 그거. 거시기가 그렇죠. 있을 수 있어. 근데 더러워서는 약간 그냥 수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동사나 뭐 형용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용적. 예, 그런데 이거는 거시기랑 바꾸기는 영 맞지는 않는 거. 영 거시기해. 네. 거시기하다 진짜. 거시기하다. 아무튼 뭐 여튼 그렇습니다. 사과했다. 그래서 사과를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 듣는 분들이 불쾌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인정. 그리고 5.18이라는 게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큰 악재가 하나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그 평택을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 거취를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후보 공천 취소 이야기까지 좀 살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혹의 요체는 뭐냐면 네. 김용남 후보가 그 대부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농업법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농업법인 안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 그 대부업체 근데 본인 건데 본인 이름이 아니라 그 보좌관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앉혀두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을 모두가 알고 있는 인정하는 녹취가 나왔다. 지금 네. 이 내용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 김용남 그 후보의 녹취 먼저 한번 인정하는 녹취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이 지분을 100%를 갖고 있다고 1년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나요. 대부업체가 뭐 장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배당은 뭐 어차피 다 낼 거니까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하는 거야. 네. 뭐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소유라고 봐야겠죠. 농업회사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농업회사 법인의 지분 100%를 갖고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대부업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만 대표이사는 본인이 아니고 농업회사 법인도 아니고 예. 보좌관이었다. 네, 그래서 이게 차명으로 실질적으로는 김용남 후보가 소유했으면서 차명으로 이렇게 관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이게 좀 여러 지점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부업 자체는 네. 합법이기 때문에 대부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이걸 차명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옳지 않다. 그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위법적이다. 이제 네.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법정 이자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뭘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법한 그런 업체 운영이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김영남 의원 얘기는 본인은 실제 거기에 관여하지를 않았고 잘 모르는 일이고 본인의 그 녹취 저렇게 나온 것은 네. 저 회사를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 사람에게 좀 과장해서 저런 표현을 한 것일 뿐이고 본인은 그런 뭐 이득을 본 적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 대부업이 아마 갱신이 됐나? 예. 면허갱신 아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 사업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세무서에서 폐쇄가 되면 폐업이 돼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좀 빨리 잘 처리하기 위해서 뭐 자동으로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어쨌든 그게 이제 과연 정치하는 사람이 대부업이라고 하는 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하고 정치인의 도의적인 문제하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달라.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굉장히 강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와 어떻게 이런 좀 놀랍긴 하죠. 근데 이게 네. 사실이라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차명 대부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 문제도 생기고 예. 또 차명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제 조세 세금 포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배임 횡령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형사처벌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굉장히 위중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징역 5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예, 2억 맞습니다. 이하인가까지 예. 이 정도는 상당히 중한 범죄잖아요. 예, 범죄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보면 전주 따로 있고 그러니까 대부업체 운영하다가 이제 이 업체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보면 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자 막 갑자기 고리 뜯고 이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얼굴 마담 같은 그 바지 사장만 잡혀가고 전주들은 이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차명 요거 예, 이제 그걸 막는 막는 건데. 취지가 있는 거고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 그 김관영 후보 컷오프 시켰을 때 이원택 후보를 그 감찰 종료했을 때처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녹취록을 제공한 지인이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20년도 넘은 김용남 후보의 지인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공개 기자회견까지 해서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하면
그로 인한 후폭풍을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의 얘기를 듣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도 빨리 들어서 행동을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민주당 지방선거 전체의 악재고 뭐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뭐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네. 이런 거는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공천 취소를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이 평택 같은 경우에 평택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게 소급해서 공천 취소하면 후보 등록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 아예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텐데요. 민주당 후보가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신속하게 대응할지 아니면 대응을 안 하고 민주당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을 감수를 할지 어느 쪽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선택의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게 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에게 다 악영향이에요? 늦게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를 그대로 가면 다른 지역 선거에도 악영향 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리고 그대로 가면 악영향을 주고 대응이 늦어져도 악영향을 주고 빨리 대응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문제가 있는 후보를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재 영입한 후보잖아요. 김용남 후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재명 정권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김용남 후보가 더 설명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업체의 대표가 누구로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차명 운영으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뭐 다른 사람 이름을 했다 그러면 뭐 빼다 먹다 못한 차명이지만 대표이사를 누구를 앉힌 것보다도 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누가 소유하는지가 실소유주고 실사업주가 되는 네네네.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김영남 후보가 어쨌든 농업법인이 100% 주식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업에. 근데 그러면 이 대부업체에서 이익이 나면은 잉여 이득이 배당이 될 거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그 배당을 자기한테 안 들어왔다는 게 지금 김영남 후보의 주장인데 네. 그걸 자기가 이제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어젯밤에 했어요. 자기는 뭐 급여든 배당이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사 결과나 뭐 의혹 제기 결과 만약에 그게 아니라 김용남 후보 쪽으로 돈이 갔다 그러면 이건 뭐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고 당선이 된들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나가지 않으면 의혹 제기하는 차원에서도 더 나가지 않으면 후보자 아예 공천 취소까지 가기에는 무리다. 이거는 일단 지금 선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정무적으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건 조국혁신당 지지자분들이 김용남만 떨어지면 다 조국혁신당으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네거티브였잖아요. 근데 여기 이 네거티브 과정에서 결국 끝에 김용남 후보가 낙마하는 결론이 난다 그랬을 때 네. 많은 김용남 후보 지지자들이 그랬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럼 지금부터 조국을 지지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대안인 진보당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인 유이동 후보도 있죠. 아 그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황교안까지 갈까요? 근데 어쨌든 네. 진보당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조국혁신당이 이거에 대해서 막 신났다고 막 해명해봐 막 이렇게 가다가는 네. 표 쏠림 내지는 자동 단일화 효과가 대단히 반감될 수 있다. 이건 제가 네.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전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TV조선 처음 보도가 단독 보도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제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보를 한 사람은 어쨌든 과거에 2021년 통화인가? 맞습니다. 그걸 제보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그걸 제보한 데는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어영부영 대응했다가는 근데- 제보자가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될 근데 것이다. 제보자가 나서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너무 네거티브의 끝판왕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별로 썩 좋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으로 승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내란으로 승부를 하든지 이번 선거에서 아젠다가 있는 것인데 이 선거 아젠다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부 공격하는 방식처럼 지금 이게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얘기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타임에 하필이면 김용남 후보가 진짜 조금 올라가고 조국 후보가 조금 이렇게 좀 주춤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 타임에 딱 이게 터져버렸어요. 근데 딱 처음에는 되게 놀랐지만 또 내용을 잘 뜯어보고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래서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잘못이었다는 거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라고 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강수영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지 네. 무조건 이게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격을 딱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해. 이게 김영남을 공천한 것 자체가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에게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거기다 빨리 그만둬라.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류재화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류재화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상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를 네.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김영남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네.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 안 하면 이게 선거에 민주당이 다 악재로 들어간다. 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본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자꾸 이 타임에서 결국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누구에게 제일 악재가 되고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유희동 의원에게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그게 과연 아니 결국 그 표가 온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쪽으로. 그쪽으로 왜냐하면 이쪽에서 조국혁신당을 싫어가지고 안 찍은 사람은 그냥 아예 안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진보당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이 표가 다 글러간다는 건 법도 없고 찢어질 테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떠나서 네. 아마 국민 정서상 대부업체를 뭐 차명으로 운영했건 그렇죠. 본인이 직접 네. 운영했건 그 이미지에 타격이 있죠. 차명임 당이 불법이고 만약 네. 본인이 직접 한 거면 국민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썩 맥혀하지는 분명히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사실은 이제 네.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자를 도대체 얼마 정도 받았나 이 대부업체는 네. 그것도 좀 이야기할 필요 있고 네. 2, 3년 정도는 사실상 대출이 없었다고 후보자가 밝혔는데 네. 그럼 그 전에 몇 년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대부업체가 얼마나 수익을 거뒀는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농업회사법인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SK 산단 그 근처에. 그러니까 농지 취득이야 뭐 개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이 그러니까 요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경우들에 보면 여기 이제 법인세가 거의 제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취득 토지나 뭐 시설 같은 거 만들 때 취득세, 양도세, 뭐 또 보유세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왜냐면 이제 농업 진흥을 위해서 아니면 농민들의 좀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실제로 농업회사법인이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있는데 네.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바지법인처럼 차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경우도 실무상 네. 실무상 왕왕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농업회사 그 김영남 후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농업회사법인 실제로 농업 관련된 일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네. 하여튼 요거는 김영남 후보가 아마 분명히 오늘 네. 중으로나마 뭔가 입장을 내. 네, 낼 것 지금까지의 같습니다. 입장을 전해드리면 네. 이제 이 농업법인이 원래 친동생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동생이 금전 문제나 소송 같은 것들이 얽히면서 경영 위기가 됐고 내가 가족 차원에서 2020년 경에 이걸 사실상 떠안듯이 인수를 했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정리하고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뭐 자본 문제를 정리했을 뿐 내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수익이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김용남 후보 입장입니다. 네. 이 참 민주당 후보들의 악재가 이렇게 좀 터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보통 이제 선거에서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원래 이제 상대 후보의 뭐 검증 차원에서도 혹은 뭐 문제가 있는 여러 후보들의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중적으로 하여튼 민주당 많죠. 후보들의 공격을 많이 일방적으로 좀 당하는 것 같기는 하고 그게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어떤 타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좀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거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가 곳곳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선 후보에 대한 그 후발 후보들의 그 네거티브랄까 검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뭐 공천을 완전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그냥 현재 그 판세상 선거 구도상 민주당 후보들이 혹독한 네거티브 검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일이냐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선거는 원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 검증에 대해서 당당히 은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또 앞서 나가는 후보들의 책무입니다. 그런 것도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네거티브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실제 조금 이 정치판에 들어오신 이 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라든가 예를 네. 들면은 하정우 하정우 후보라든가 네, 이런 네. 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하진 않고요. 상대방이 뭔가 이걸 제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한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매번 뭔가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변명밖에 안 해. 이제 이 생각이 조금 그렇죠. 들고 예, 그다음에 맞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딱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 그 단어 몇 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딱 그것만 귀에 꽂혀가지고 네. 실제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별로 저는 바람직하게 이 선거판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좀 민주당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의 네. 하정우 후보다 치면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공격할 게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정우 후보가 개인으로서 사실 상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료가. 그러면 당에서도 좀 뭐 이런 것 저런 거 막 좀 알아봐주고 이런 공격 포인트를 좀 제시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네. 정치 초년병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같은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로 네. 좀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아무튼 조국혁신당도 등판을 했어요. 네. 김용남 후보의 거취를 숙고하고 민주당 윤리감찰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에 부합하는 결단을 하길 촉구한다라고 신장식 선대위원장이 말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조승래 위원장이 아니 우리가 설명을 들을 것이니까 다른 정당에 대해서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금도를 지켜달라라고 이제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네. 짧게만 코멘트 드리면 아니 그 김용남 후보가 그렇게 정말로 문제가 있고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유권자들이 표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본인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유권자들에게 판단에 맡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야 조국 혁신당에서 상대 후보 공천 취소시켜가지고 사실상 단일화 만들려고 이거 의혹 제기했나 봐.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그냥 저 후보는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끝나야죠. 뭘 공천 취소 윤리감찰을 해. 자기가 민주당이에요? 저는 도저히 자기가 민주당이 더 민주당답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되게 그 흐름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 같은데 우리 네. 어차피 한 식구니까 네. 나쁜 식구를 지금 공천을 했으니까 공천 취소하고 좋은 식구를 야 밀어달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스러움으로 승부를 봐야지. 그러니까요. 민주당스러움으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저희가 내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그 평택을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재밌는 장면이 많던데요. 꿀잼이었는데 네. 그냥 보려면 지루하시니까 저희가 진짜 재밌는 장면 하나 갖고 왔어요. 그 토론에서 OX를 그냥 판넬을 드는 퀴즈가 있었는데 네. 내 당선되면 평택에서 매일 출퇴근할 것이냐 이 질문을 두고 조국 후보만 X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진행자의 뜨악한 표정이 진짜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진행자가.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가 계속 매일매일 열리거든요. 그 경우 여기서 평택과 서울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그게 예산 문제로 새벽 3시, 4시에 끝나도 집에 내려와서 자고 옷 갈아입고 아침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아니, 저 토론회장에선 설령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아니 극도의 솔직함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솔직해. 어떻게 저기서 X를 들지? 당황스러워. 아니, 평택 이렇게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대중들에게 인식된 조국 대표의 그 죄가 어쨌든 속임수였잖아요. 네. 스펙 속이고 위조하고 문서 위조하고. 예, 그게 이제 어떤 거짓된 이미지잖아요. 네. 그게 이미 굉장히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난 사실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바보스럽게 솔직해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저는 욕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걸 굳이 저렇게 글쎄요, 저게 솔직하면 어필이 될지요. 예. 그 지금 평택에 매일매일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였잖아요. 네. 예, 근데 실제 살 거냐를 아마 이제 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국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과거 전력 네.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솔직함을 오히려 어필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국 후보는 평택 을이라는 지역구에 대해서 너무 본인이 잘 모른다는 그런 티를 또 내버려서 예전에 뭐 평택군
평택역에 뭐 KTX 선나는 네네네네.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해보 2개월 전세 이런 걸 월세죠. 이런 걸 해버려서 여기서 자기들은 출퇴근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유권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평택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정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우리 전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략적 실패라고 봐요. 요걸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뭐 평택 주민 아니더라도 그냥 컨텐츠 자체로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남 시간 이렇게 보내시는 데는 괜찮은 컨텐츠가 아닐까 싶고요. 아무튼 오늘 아침에 그 신장식 선대위원장이 또 인터뷰에 나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고 평택 출퇴근 왜 그런 대답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맨날 다 나온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저는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란 당시에 민주당 쪽 사람들 아무도 출퇴근 못했어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예결산 국회에 들어가면 출퇴근 못하고 여의도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그거 좀 했어요. 이분이 점점 그리고 필리버스터 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닥치면 어떡해요? 다 당번서고 어차피 출퇴근 못해요. 이렇게 뒤늦게 조국 후보의 출퇴근 못한다 발언을 이제 정당화하는? 설명하기 근데 위해서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출퇴근 여기서 맥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네.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하냐 마냐 여기에 하는데. 거처를 두고 할 수 있느냐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질문의 맥락이 여기 일단 평택에 나는 진짜 살 건데 말장난하는 거 아주 예외적으로 그럴 때는 제가 뭐 외박을 할 수는 있지만 출장을 갈 수 있지만 저는 평택에 살 거예요. 이걸 강조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적 질문 아닙니까?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지 자기 스스로를 브레이킹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셀프 브레이킹. 셀프 브레이킹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고 그냥 가볍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제일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오를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다 오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토론이 있었다, 장면이 있었다. 예. 자, 그리고 어떤 또 소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뉴스는 뉴스인 것 같아요.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구에 가는 거야. 뭐 대구 가면 도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대구에 의해서 충청까지 가고 이제 부울경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충청 부울경인가요? 네, 어쨌든 탄핵 이후에 박근혜 등판은 처음인데 이제 아마 많이 희석됐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본인이 등판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대구 칠성시장에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3시 대전 서구 둔산동 이장우 후보 사무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대전에 합니다. 또 와요. 대전은요. 그거 한번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006년대였죠 아마. 그렇습니다. 대전은요. 대전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영향력이 좀 있습니까?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도 없어요. 대구에서. 없어요. 네, 대구에서는 그래도 있잖아요. 아니요. 대구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동정 여론이 강했는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뭐 감옥에 갔다가 나올 때도 그렇고 동정 여론이 계속 강했는데 유영아 의원이 공천 받을 때부터 의원 공천 받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거는 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가지고 공천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질 때부터 가만히 계시지. 왜 정치에 관여하면 할수록 점수를 잃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안 된 마음이 싹 사라졌군요. 네,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소구력이 적어지면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충청 지역까지는 무슨 그러니까 아마 후보들이 요청을 하니까 또 가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네, 강원도도 간대요. 강원도도 네, 가요? 28일에 원주도 전국을... 가서 김진태 후보랑 동행한다고 하니 이제 거의 뭐 선대위원장으로 장동혁보다 더 멀리 다닌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MB에 대한 어떤 견제 느낌이 그런가요? 나요. 아직도 그 친이 친박 간의 경쟁. MB요? MB. 네. 예. 아니 왜냐하면 네. 어쨌든 우리 뭐 조금 지난 이슈지만 이정영 공관위원장 당시에도 이거 실질적으로 공천의 모든 그림이 MB 대 친박 대 MB 이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시각이 친이 친이 대 친박 네. 대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단식할 때도 장동영 후보 뭐 이명호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한동훈도 좀 품고 좀 해라 그 전혀 안 듣다가 박근혜 대통령 쫙 나타나니까 바로 멈추고 이런 것들이 이거 내부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다툼의 결과가 아니냐 이것도 역시.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사실 뭐 친이계 친박계 당시에 싸움이 워낙 이제 좀 격렬하긴 했지만 이제는 많이 희석된 상태고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충청에 영향력이 있느냐 저는
과거만큼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성 보수 지지층,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중도에 엄청 확장성이 있어서 새로운 중도표를 얻어오는 데는 뭐 별 영향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좌절된 포기한 거의 선거를 포기한 투표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제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어떤 의미로든 하여튼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은 MB인 것 같아요. MB 다시 이렇게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보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중계천 한번 걸. 아, 그런가요? 스승의 날 때 스승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다녔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솔직히 좀 다시 옛날 기분이 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혼자 사실은 그 초에 묻혀 있다가 이렇게 나를 또 찾아준 사람이 있네. 흥이 좀 나나요, 그러면? 지난번에 장도혁 대표 단식할 때도 내가 한 번 더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고 네네네. 유영아 의원을 뭔가 좀 계속해서 앞으로 좀 잘하게 해주려면 또 자기가 또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움직여달라 그러니까 난도 좋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좀 이제 들어요. 보수가 미래로 가야죠, 근데. 이래서 만약에 진짜 과거에 약간 있으면. 보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조금 성적 좋게 나오면 와, 그것도 진짜 상황이 희한하게 가겠네요, 그죠? 아, 근데 실제로 박근혜 덕분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구는 진짜 많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한 판으로 짧게 보여주시면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40대 39 김부겸 후보가 1% 포인트 차이로 지금 이제 박빙이고 네. 채널 A가 그 조사한 것은 김부겸 42.2 추경호 37.7 이렇게 나와 있고 여론조사 꽂지 하는 거는 김부겸 44.5, 추경호 46.1. 이거 계속 대구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되면 지는 선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대구가 또 쉽지 않아졌다. 김부겸 후보 꽃에서 조사한 거는 오히려 추경호 후보가 더 앞서는 걸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오차범위는 그러니까 내겠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울산은 지금 단일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울산의 그 김상 울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그 조국혁신당 후보랑은 그냥 단일화를 했잖아요.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와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단일화했을 때 후보로 더 적합한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에서 조사 중단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해서 여론조사 중단을 했다는 내용을 기관에게 보고받았다라고 네. 이야기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매우 변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아마 이제 김종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산 들어가지고 한 번씩 옮기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산을 들어서 옮긴다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신천지 용어인데.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뭐 이제 그 통신사로 옮겨서 받거나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 드러나진 예,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뭔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다른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중단하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스스로 중단시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왜 민주당 민주당에. 후보 쪽에만 알리고 진보당 후보 쪽에는 안 알려요? 그게 진보당의 입장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게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중단할 수도 있죠. 근데 양쪽 후보 쪽에다가 어차피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양쪽 후보 쪽에다가 다시 이런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알려야지. 김종훈 후보 쪽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김성우 후보 쪽 얘기 듣고 알았다? 이게 네.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우의 수가 꼭 진보당에서 뭔가 뭐 전입 신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여론조사를 갖다 집중 응답하게 한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또 김상우 후보가 안 돼야 우리가 훨씬 상대하기 쉽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서도 또 조직력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김두관 총괄 선대본부장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는지 지금 컨텐츠를 말씀 안 하셔서 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진보당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코멘트나 논평을 봤을 때에는 네. 논의 없이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불쾌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단일 없어 끝 이제 우리 합의 다 파기된 거야 그런 메시지는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보당 쪽 책임을 추궁하거나 뭐 민주당에서 원망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진보당에서 난리 났죠. 바로 단일화 깨자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조금 더 이 여론조사 100%로 할 때부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청관 선대위원장이 좀 더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두관 본부장이 선거를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동네에 워낙 예. 터줏대감처럼 그 흐름을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이 기본적으로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진보당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컨텐츠를 조금 있다가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내지는 뭐 너무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진보당하고 아마 이 민주당하고 당 차원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일화를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조금 의심스럽게 여겨지면 이제 안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서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조금 시간이 이제 필요한 좀 그런 필요하다. 문제가 내용이 아닌가 좀 더 나와야 될 싶네요. 것 같습니다. 자, 네. 부산도 한번 빨리 가볼까요? 예, 그 부산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동훈 후보가 뒤집거나 박빙인 여론조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2일 부산 북구 앞 유권자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하정우 후보 35, 한동훈 후보 36 이렇게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도 한동훈 후보가 36.3, 하정우 후보가 36.9로 초박빙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꽤 상승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는 민심 같은 게 좀 더 있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상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정체되거나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고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좋게 봐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맞고 또 현장에 가면 사실 정확한 그 민심을 여론상으로만 파악하기는 어렵고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보면은 확실히 한동훈 후보 쪽 분위기가 좋긴 해요. 좋긴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공식 네. 선거운동 기간 돌입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대거 부산 북갑에서 자원봉사도 활동도 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흰색 옷을 입고 계신 자원봉사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여론조사상에 더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일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깜깜이 기간 전에 몇 개 네.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추세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정우 후보는 이렇게 말했죠. 한동훈 지지자가 많아서 이분들이 선거 사무원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결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분위기를 조금 보고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승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네. 후보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로 상승세인지 아니면 그 분위기 기세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지금 이 판을 조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선거 물을 흐리고 있다. 물 흐리고 있다. 물을 흐리고 있다고 일단은,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사실 유권자들의 권리예요.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데 그게 부산 북갑에 계신 주민들이든 아니면 그 인근에 계신 다른 분들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외지인들이 와서 물을 흐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리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한 해 또 민주주의 꽃이잖아요. 축제잖아요. 네네.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어떤 근간에 대한 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게다가 부산 북갑이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낙동강줄기를 따라서 이게 좀 경제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만으로는 경제 활성화 어려워요. 외진들도 많이 와서 사고 경제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외진하면서 뭔가 그 지역을 자꾸 폐쇄적으로 가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외지인이 많긴 많군요. 많이 오시긴 했죠. 거기서 갔죠. 장도 많이 네, 보시고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외지인이 이제 많이 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거기에 하는. 근데 그건 또 그렇지. 그럼 외진만 의구심이죠. 네. 네.
외진 걔가 실제로 가보면 외진만 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본인도 메모하는데 외지인이잖아요. 예. 저도 외지인이에요, 진짜. 네, 외지인만 있다. 근데 저 같은 그러니까 외지인만 외지인은 있는 건 아니죠. 많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부산 북구 주민들도 많이 선거운동 하고 계세요. 네네네. 아니 오늘 이제 하정 후보가 한 얘기가 북구 주민들 당원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저쪽이 워낙 수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북구 선거 자체를 상당히 망치고 물을 흐리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근데 당에서 막 도와주냐? 그건 또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에서 왜 민주당이 하는 버린 것 거야, 같아요. 민주당이. 후보를 제대로 그러니까. 돕지를 않고 그냥 예. 후보 자체도 정치 왜 초년병인데 버리겠어요? 버리는 건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돕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가 예전에- 있겠죠. 내부적으로 뭐가 있어요? 어쨌든 하정우 후보가 언급하는 물린다 이거는 아마 이제 외지에서 많이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워낙 한동훈 후보에 대한 팬심이 강하면 극상사는 또 선배. 상대방에 대한 또 비토 정서가 더 강해지니까 뭐 야유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마찰이 있다면은 뭐 아마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선거사무소 문제 있잖아요. 네. 쉼터가 이것을 네. 공직선거 위반 아니냐. 근데 이것도 하여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염려되는 게 뭐 팬이 많은 게 뭐 어쩌라고 그러면 당신들도 동원해 뭐 이렇게 대응하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거 운동을 할 때 여기 지역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선거사무소로 만약에 보일 수 있는 곳을 많이 설치해 놓고 막 와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네, 그렇다면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지. 그 청관에서 조사도 한다고 그러더만요. 네. 그거는. 의혹이 네. 누가 제보를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 이런 의혹 제기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거 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축되지 마시고 네. 부산 북구 주민분들이든 아니면 부산시 다른 지역구의 주민들이든 네. 다른 전국에 다른 계신 주민분들이든 네. 오셔서 자유롭게 축제처럼 이 상황을 즐기시기 법이 허용하는 바랍니다. 범위 안에서. 그럼요. 어쨌든 네. 핵심은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해라. 이게 네. 핵심입니다. 아니, 전략론이- 지도부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네. 지도부가 지금 하정우와 같이 그렇게 정치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야 될 열심히 것 조직적으로 같은데. 움직여줘야 되고 네. 특히 전재수 후보의 조직원들이 지금 시장 선거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이 국갑 선거에는 조금 덜하다는 네네네.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예상돼 있던 바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쪽에서 네. 내지는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봅니다. 네. 공보물 하나만 보여주시면 저는 이거 약간 놀랐는데 하정우 후보의 공보물을 이제 이게 김종혁 최고위원이 아마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아요.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하정우 후보가 오늘 그 얘기했거든요. 그 북구 주민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야 하고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 선거잖아요. 근데 본인 선거의 공보물에 얼굴은 본인이 전재수 없어요. 얼굴이 나와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이게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거는 새로운 그 선전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니 만약에 전재수 후보를 얼굴에 빼버려. 이름은 하정우에. 왜냐면 이제 저거 광고 하자고 방식. 얘기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을 만약에 이제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대통령 엄청 크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독특한 초식이었다. 아 그리고 정치인이 유권자들한테 대통령과 뭐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로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국민을 지키겠다고 해야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부산 북각까지 네. 봤고요. 우리 짜투리 뉴스 한번 가볼까요? 아, 자투리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자투리뉴스로 김건희 측이 김건희 씨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영부인 할인 받아갖고 샀었잖아요. 그거 시계 잔금 2,900만 원을 시계 전달했던 그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줬다. 지금 좀 뭐 좀 나아져요? 빨리 줬어야지 이 양반들아. 지금 좀 무슨 의미야 이게? 돈이라는 게 약간 타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재판 선거 앞두고 줬다. 피해 회복을 일부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추정컨대 이거는 변호인들이요 이 사건 처음 맡았을 때 수사 단계에서부터 빨리 주라고 줘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김건희가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무슨 지금 변론 전결되고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줬다고 내면 재판부의 판사님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양형에 참작하라고. 양형.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양형 참작 참작은 돼 자료. 이렇게 하면? 되지. 참작은 일단 되죠. 주면 됩니다. 외상값처럼 네, 생각했다. 갚으면. 아니 이거는 참작될 사유가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아니 더 웃긴 건 이거 하면서 설명이 더 웃겨요. 변명이 왜 이렇게 늦게 줬냐 그랬더니 아 내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적 근데 문제가. 이분이 지금 재판하면서 계속 들고 나오는 얘기가 그 정신병 자기 6년째 약 먹는다 이 얘기 계속 들고 나와요. 그쪽으로 조금 예, 평을- 그쪽으로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별로 소용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소싸움 아직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소싸움이요. 청도 소싸움 같은 청도 유명하죠, 소싸움 여기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싸움 대회가 지금 이 지역들의 그 쟁점을 선거 쟁점으로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소싸움을 지역에서 주최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예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하나 봐요. 근데 동물 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돌려봤다, 우리 돈으로. 동물 자유 연대가 의뢰해서 그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6%가 세금으로 소싸움 개최하는 거 반대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 자유 연대는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 후보들 입장을 밝혀라. 당선되면 소싸움 할 거야 말 거야. 지금 이렇게 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라도 해서 뭐 외지인들 조금이라도 오고 뭐 이걸 아마 기대한 것 같기는 그쵸. 한데 조금 시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있긴 합니다. 굳이 소들 이렇게 뿔 맞대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이거 보러 가는 분들이 꽤 있으신 모양이죠, 그래도. 제가 옛날에 여기 의사회에 자문 변호사를 했었었는데 역시 안 한 게 없어. 그 소싸움 하는 네, 소싸움. 예. 요 단체? 예, 청도 의사회. 청도에서 아, 소싸움 그래요? 제가 그 구경도 갔었었고. 예. 근데 이게 그 동네에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이 소싸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마 대회처럼 뭔가 좀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기를 원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예. 계속해서 그 동물 그 복지 단체라든가 이 관련 유관 단체에서 이걸 도와주지를 않고 저기 네네네. 항의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돈도 밀어주고 뭐도 했다가 네. 결국에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지역 경제도 조금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이래봬도 서서문학과 출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스페인. 스페인도 많은데 서바너.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라. 그 스페인도 투 문제 때문에 맞아요. 네.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네. 투가 스페인에서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건데 이제 동물보호 단체들이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많이 줄고 그리고 실제로 절반이야. 관광객들도 보기 원치 않고 아, 그래요. 그런 지금 어떤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청도 소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보니까 정확하게 이름도 뭐 소 힘 겨루기 대회로 돼 있네. 그러면 뭐 이렇게 타이어 끌기라든지 아니 소가 그냥 끌으라고 하면 끕니까 그 타이어를? 아니면 이렇게 장애물 넘기 뭐 이런 걸로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훈련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만 생각해봐도 가족들이 이걸 즐길 수 있는가 같이 가서 함께 아이들과 가서, 함께 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애들한테 아주 잔인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긴 한데 아, 그래요? 그래도 네. 예 그래도 뭔가 좀 폭력성이 있잖아요. 뿔에 받치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와. 그 뭐 약간 도박성 있게 하시는 좀 분들도 어렵긴 있고. 한데. 맞아, 여기는 그 도박장이 진짜 사실상, 활성화돼 있죠. 예. 아, 소싸움에. 소들은 네, 소들끼리 네. 싸우 영문 모르고 싸우는데 뒤에서 진짜 돈이 엄청 왔다 갔다. 배팅을 아, 하시는 그래서 그래요? 경마 말씀을 하신 네,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문제죠. 경마 마사회. 그래. 아 근데 뭐 말들도 불쌍하지 뭐 말들은 채찍 맞아가면서 달리잖아요. 계속 맞으면서. 그것도 맞아요. 거기도 사실상 뭐 도박이잖아요. 사실 거기 완전 도박이에요. 네, 거기 뭐 말이 달리면 내 마음도 콩닥콩닥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이 가보셨구나. 와 진짜 그 저도 2번 가봤어요. 2번. 2번 가봤는데 이게 처음에 가서 진짜 놀란 게 이렇게 여기 뭐라고 이 관중석이 쭉 있잖아요. 저는 사람의 집단 어떤 음성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게 저 군대에서도 그 경험 못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소리 박박 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진짜 돈이 걸려서 그런가 결승선쯤 이렇게 쭉 말들이 달려오면 뭐 이런 소리들이 뒤에서 막 우리가 엄청 놀랐어요. 저는 맨 처음에 보고 그랬다가 막 이제 딱 결론 나면 이제 막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1등, 2등. 그럼 막 욕 나오고. 막 하면서 던지고 막 이러는 거. 예, 그 맞건 막 던지잖아요. 네. 와. 아 그리고 거기 그 말 정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옛날 그 정보, 벼룩시장 정보지. 마냥 정보지를 맞아. 엄청나게 정보지.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2,000원씩 이렇게 팔잖아요. 네, 그 내 마음 여기 별표 쳐놓고 이 말에다가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한 없어요.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말들이 한 바퀴 돌아. 선보이고. 맞아. 돌 때 컨디션도 한번 파악하고. 선보일 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의 이슈로 떠올랐다. 네. 이런 축제하지 말고 그냥 네. 쭈꾸미 축제나 합시다 우리. 맞습니다. 쭈꾸미 축제. 탱글 쭈꾸미 이거야말로 축제의 맛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네, 쭈꾸미는 이게 좀 약간 식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유일 원물 따로 양념 따로 포장하는 제품 있죠. 예, 그래서 양념장 조절하면서 어린이들 입맛에도 맞춰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떡볶이 같은 걸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네, 떡도 같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요 기본 말고 추가로 하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 네. 요게 200g당 한 3,980원 꼴이니까 진짜 너무 싸요. 삼겹살 이런 거랑 비교해도 너무 저렴합니다. 여기 이제 쭈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한 팩 600g 대용량 19,900원. 2+1 3팩이면 9인분에 39,800원입니다. 5팩은 15인분 59,700원이니까 저렴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탱글 쭈꾸미.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 판 것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와 정말 탱글하다. 네. 그렇죠. 맛이 진짜 탱글해요. 네. 아까 방송 중에 여기 갖다 놓으셔서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이 냄새가 사람을 홀리네요. 완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자, 맛있게 드시고 세 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